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부터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56으로 지연이는 사마천 신준섭 편역입니다. 역자서문 1. 중국 문화의 조영자 사기. 외부인들이 중국을 위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읽는 책은 바로 사마천의 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야말로 오늘날까지 중국의 문화와 정신을 면면히 조형해온 중요한 역사적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사기는 중국인들에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지향해야 할 모범과 준칙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정신과 삶의 양식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사기는 동기와 세가, 표, 서, 그리고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기는 연대순으로 재앙의 은행과 업적을 기술하고 있고, 세가는 제후국의 흥망성쇠와 영웅들의 업적을 기술하였으며, 표는 연대별로 각 시기의 중대사건을 기록하였고, 서는 각종 전장제도의 연역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열전은 다양한 대표적 인물들의 활동을 기재하고 있다. 사마천은 창조적으로 이 5가지 부분을 종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계를 완성시켰다. 사기 인물 전기의 가장 큰 특색은 바로 실력 정신이다. 사마천은 기존 역사 기재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역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인식 태도로서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인물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였다. 한 인물의 삶을 도체적으로 묘사할 때 그 사람됨을 중시하였으며 동시에 그 사람됨의 복잡성에 주의를 기울였다. 사기는 사마천이라는 작가의 이른바 보관에 하여 기술된 작품이다. 사마천은 결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일면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항상 다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였다. 실로 사기는 사료의 풍부함, 관점의 진보성만 아니라 그 문장의 생동감과 뛰어난 표현력, 그리고 서사에서의 형상성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작품으로서 청나라 말기 대학자 양계초는 청고지 걸작이라 했고, 노신도 사가지 절창으로 칭송하였다. 비단 문화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기는 중국 문화 나아가 동양 문화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한 사기를 읽기 위하여 필자는 1993년에 사기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등 상근을 저술하여 사기에 대중화에 조그만 기회를 한 말씀을 긍지로 삼았었다. 중국 유학 시절에도 계속 사기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다듬고 정리하고자 하여 다시 2008년에 2권으로 출판했고, 이제 다시 그 내용을 보완하고 순서를 정돈하여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현재 사기의 완력이 일종의 유형으로 됐지만 사실 지나치게 방대하고 또 현대에 이르러 효용성이 없는 부분도 적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본서는 사기의 정수를 개선하되 과잉의 체분은 과감히 버리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각 편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해설을 붙였으니 원문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용어와 제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아무쪼록 본서가 사기의 올바른 이유와 대중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필자인 소준섭으로서는 다해야 할 나위 없는 보람이 될 것이다. 봉기 1. 진시황 봉기. 천하 통일은 어려웠지만 붕괴는 신수가 있다. 한낱 변방의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았던 진나라가 강성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법을 현실에 맞춰 계획하면서 체계를 안정시킨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간의 요소를 둘러싸여 방어에 대단히 유리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군대의 동원 능력에서 진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났으며, 그것은 바로 왕권강에 의한
중앙집권적 단일지배 체제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 한편 진나라의 개혁적 분위기는 보수적인 다른 나라의 현실에 실정을 내고 있던 많은 인재들을 진나라로 모이게 하였다. 그래야 진나라는 유능한 인재를 모아 천하통일의 패도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야 한나라를 멸망시킨 지 불과 10년 만에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순자는 진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진나라의 산천계곡은 매우 아름답고 천연산물이 많다. 백성은 순박하고 음악은 음란하지 않으며 어복은 바라지 않다. 관공서는 근검절약과 충성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대신들은 사사로움이 없어 죄를 짓지 않고 아침에 집을 나서면 궁궐로 곧장 가며 저녁에는 또한 궁궐에서 즉시 집으로 돌아간다. 또한 당파를 만들지 않으며 업무를 처리하며 항상 공명정대함을 유지한다. 조정은 모든 일을 그때그때 즉시 처리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며 융통성이 있다. 기화를 놓치지 말라. 중국 역사에서 진시황이 누구의 자식인가는 계속 세인의 관심사에 있다. 사마천은 진시황이 사생아라는 점을 확신한다. 그는 이 점을 사기 열전 여부리 열전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이 여부리 열전에서 소개되는 여부리를 비롯하여 자초 진시황의 어머니 노예 그리고 진시황이 이르까지 모든 인물에 대하여 사마천이 동정심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진시황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과 이름도 밝히지 않음으로써 이미 경멸의 뜻을 담고 있으며 그녀에 대한 묘사의 중점 역시 오로지 그녀의 방탕 음란에 맞춰져 있다. 그리하여 여부리 열전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것은 정오와 경멸로 묘사된 한편의 집단 스캔들이라 할 만하다. 임금을 사두리라. 여부리는 한나라 양척의 대상인이었다. 여러 나라를 왕래하며 값이 살 때 물건을 사놓았다가 시기를 보아 비쌀 때 파는 방법에 의해 천금의 재산을 모았다. 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견문이 넓었으며 모든 일에 대한 감시관이 비상하였다. 진나라는 소왕 40년에 태자가 죽고 2년 후에 차남인 안국군이 태자가 되었다. 안국군에게는 20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총애를 받고 있었던 화양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 20여 명의 아들 가운데 자초라는 왕자가 있었다. 자초의 생모인 하인은 안국군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자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되어 조나라의 인질로 보내졌다. 자초는 사랑받지 못하는 첩의 자식인데다 인질의 몸이었기 때문에 매우 공고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더구나 진나라가 조나라를 자주 공격하였으므로 인질로 간 자초는 갈수록 조나라의 냉대를 받아야 했다. 여부리가 어느 날 장산일로 조나라 수도 한란에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질로 보내진 자초를 만나게 되었다. 여부리는 자초를 보는 순간 이것은 기화이다. 구해놓고 보자. 옛말에도 기화각어라고 했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다. 자초를 본 여부리는 집에 들어와 아버지에게 물었다. 농사를 지으면 몇 배의 이익이 남습니까? 아버지는 글쎄 10배쯤 남을까 라고 대답했다. 여부리가 또 보물을 갖고 있으면 이익이 몇 배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아버지는 100배는 되겠지 라고 대답하였다. 여부리가 다시 그러면 임금이 될 사람을 사두면 이익이 몇 배가 될까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그야 계산할 수 없을 정도겠지 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부리가 말했다. 농사를 져서 얻는 이익이란 그저 추위에 떨지 않고 배를 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장차 나라의 대권을 잡을 왕을 키워주면 그 혜택은 두고두고 남을 것입니다. 지금 조나라에는 진나라의 왕자가 인질로 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화를 사 놓겠습니다. 여부리는 말을 마치고 곧장 자초를 다시 세갔다. 이 무렵 자초는 매일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여부리가 큰절을 하면서 자초에게 바짝 다가서며 말했다. 제가 이제부터 왕자님의 대문을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초는 힘없이 웃음을 짓고 말했다. 먼저 당신의 대문을 크게 만들고 나서 나의 대문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여부리는 공자께서는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의 대문은 공자의 대문이 커지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자초는 여부리의 뜻을 알아채고 안방으로 불러들여 깊은 얘기를 나눴다. 여부리는 차근차근 말했다. 지금 진나라와가 연세가 많고 공자의 아버님 안국군은 태자로 계십니다. 안국군은 화양 부인을 중요하고 있는데 그 부인에게는 후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계를 정하는 데는 화양 부인의 힘이 크게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공자는 20여 명 형제 중 중간쯤 태어난 분으로 아버님의 관심도 별로 없고 오랫동안 외국에서 인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국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당연히 후계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옆에 있는 큰형님이나 다른 형제분에 비해 공자께서 훨씬 불리한 입장인 것입니다. 자초가 사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방도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여부리는 공자께서는 경제적 여유도 없으며 따라서 아버님에 대한 선물은 고사고 찾아오는 손님들과 교제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저도 별로 여유는 없습니다만 이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천금의 전 재산을 던져서라도 안국군과 화양 부인에게 당신을 후계자로 삼으려는 공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자초는 깊이 물을 죽였다.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성공하면 진나라의 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색이 새하면 사랑도 사라진다. 여부리는 500금을 자초에게 교제비로 나누어주고 나머지 500금으로 조나라의 진귀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진나라로 돌아갔다. 그는 즉시 화양 부인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화양 부인의 언니를 만났다. 그 언니는 여부리가 이전부터 몇 번 장사관계로 만나 선물도 많이 바쳤던 사람이었다. 여부리는 선물로 사왔던 물건을 모두 그들 자매에게 바치면서 넌지시 떠모았다. 지금 진나라에 계신 자초 왕장님은 각국의 유명 인사들과 널리 접촉하여 그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총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화양 부인을 하늘처럼 존경합니다. 아버님과 부인을 사모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게 되자 화양 부인의 언니는 매우 기분이 좋았다. 여부리는 언니에게 다음과 같이 화양 부인께 말씀드리라고 알려주었다. 듣건대 색으로 남을 섬기는 자는 색이 새하면 사랑도 잃는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은 태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해석하게도 후사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청명하고 효심이 두터운 분을 골라 태자의 후계를 정하고 그를 양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태자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또한 태자에게 만일의 일이 생겨도 양자가 왕위에 오르기 때문에 당신은 건설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영원한 이로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젊을 때 발판을 튼튼히 해두어야 합니다. 색향이 색향하고 총애를 잃은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자초는 총명한 분입니다. 그는 형제들을 순수로 보아도 그렇고 생모의 순위로 보더라도 후계자로 전혀 생각지 않을 것이므로 당신을 끝까지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자초를 후계자로 정해놓으면 당신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화양 부인이 들으니 그럴 듯했다. 얼마 후 화양 부인은 태자에게 자초가 총명하며 또 그와 교제하고 있는 많은 제후들이 얼마나 그를 칭찬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다행히도 태자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자초를 후계자로 정하여 저희 장례를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국군은 그 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인국군과 안국군과 화양부인은 자초에게 많은 액수의 자금을 보내게 되었고 여부리에게 자초를 잘 돌봐주도록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자초의 명성은 제후들 사이에 갈수록 높아졌다. 이것으로 1회차 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